예, 계속 보겠습니다. 그 97페이지 교과서 좀 보세요. 97페이지 교과서. 거기 예산선 체크를 좀 하고, 예산선.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주어진 소득을 전부 사용했을 때 밑줄. 주어진 소득을 왜 전부 사용해야 돼?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단조성이니까.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을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예산선이다. 그랬고, 거기 그 5.1이나 5.2 이 수식은 별표해 놓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99페이지 소득과 가격의 변화와 예산선. 예산선이 어떻게 변하냐 아까 그랬어요. 그 소득의 변화에다 동그라미. 소득의 변화. 이 소득이 변하면 그 옆에 땡땡하고 예산선의 평행 이동. 예산선의 평행 이동. 기울기가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 가격의 변화. 이 가격의 변화가 이 가지를 두 개 쳐서 PX의 변화, 하나는 PY의 변화. 첫 번째 가지는 PX의 변화, 두 번째 가지는 PY의 변화. 절편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100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예산선이 바깥으로, 그렇게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걸? 예산선의 바깥으로 확장 이동.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면 예산선의 수축 이동, 안쪽으로. 자, 아까 다 봤어요? 그 오른쪽에는 PX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그 종축 절편값은 똑같다고 하고, PX가 하락하면 예산선을 하나 더 바깥으로 하나 그려보시면, 바깥으로 하나 그려보면 예산선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에다가 5.2 거기다 별표 2개, 별표 2개 꼼꼼하게 전부 다 읽으세요. 전부 다. 자, 몇 군데 좀 체크를 해보면 그 위에 그래프의 2점을 한번 찾아봐. 2점에서 쭉 자를 대고 끌어내서, 자를 대고 쭉 하나 끌어내서 선을 하나 끌어내, 선을 밖으로 빈 공간으로 하나 끌어내, 빈 공간으로 하나 끌어내서 저 MRS 저 쓰세요. MRS XY equal PY분의 PX. MRS XY equal PY분의 PX. 효용 극대화 조건. 이 2점에서 성립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주어진 예산선하에서 F점이 효용이 훨씬 더 큰데, F점이 왜 효용이 크다고 말할 수 있어? 단조성이니까.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F점을 선택하지 2점을 선택해요? 예산 집합 밖에 있잖아. 구입 불가능한 점이죠. 그래서 F점은 선택 불가능하고. C점은 어때요? 아까 말했죠? C점은 왜 그런 점을 선택 안 해?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지 않으니까. 예산 일부가 남으니까. D점하고 E점 중에 왜 E점이라 그랬어요? D점은 뭐가 충족이 안 되니까? 효용 극대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그 효용 극대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여기 요거 아까 이렇게 썼는데, 요 MRS XYF 이거하고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써서, 여기도 다시 한번 써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MRS XY, 얘는 MUY분의 MUX고, 요게 PY분의 PX, 이게 맞아떨어져야 주관적인 교환 비율과 객관적인 교환 비율, 이게 맞아떨어져야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는데, 이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PX를 어디로 보내고, 요 분모로 보내고, MUY를 어디로 보내고, 요 분자로 보내면 요거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MUX분의 요 MUPX, 요 그리고 MUY, 요 P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효용 극대화 조건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를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MUX는 뭐라고? X제의 한계 효용. X제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 그런데 이걸 X제 가격으로 나누면 X제 1원 지출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 1원. 이거는요.
y제 1원 지출에 따른 효용 증가분. 이게 맞아떨어져야 효용 극대화가 된다고. 만약에 안 맞아떨어지면 똑같은 얘기예요. 안 맞아떨어지면 예컨대 이게 커. 그 말은 x제의 1원 지출에 따른 요 1원 지출에 따른 효용의 뭐가 증가분이 y제 1원 지출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보다 더 큰 거잖아. 그렇죠? 얘가 분모가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당연히 x제 소비를 더 늘려야지. y제 소비를 더 줄이고. 그렇죠? 어? 또 마찬가지지. 이렇게 돼 있어. 분모 방향이. 이렇게. 그 말은 1원 지출에 따른 x제 효용의 증가분이 1원 지출에 따른 y제 효용 증가분보다 더 작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x제 소비보다 y제 소비를 늘려야지. 내가 주어진 소득은 똑같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 사정은 똑같아. 호주머니 사정은. 그런데 한 재와 소비를 늘리면 다른 재와 소비는 당연히 줄여야지. 그래서 이렇게 소비량 조절을 하는 이유가 내가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거다.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일단 보고 좀 더 나갈게요. 그 뒤에 나와 있어. 그게 102페이지. 102페이지. 5.3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고 5.3 수식. 앞에서 본 것 같이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떼어 구해지는 한계 대체율은 밑줄 봅시다. 두 상품 사이의 주관적 교환 비율이다. 두 상품 사이의 주관적 교환 비율이에요. 그리고 예산선의 기울기에서 또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두 상품의 가격 비율 밑줄. 두 상품 가격 비율이고 이거를 시장에서 실현 가능한 객관적 교환 비율이 해석된다. 그래서 주관적 교환 비율과 객관적 교환 비율이 맞아떨어지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 이 말이고. 자, 그렇다면 이 조건의 직관적 의미는 뭘까라고 하면서 방금 제가 써드렸던 5.4식이 나와 있어. 거기다도 별표. px분의 mux, py분의 my. 거기 이 식은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항상 이 식을 쓰면 그 해석을 해야 돼. 쌀에 지출된 돈 1원당 한계 효용이 옷에 지출된 돈 1원당 한계 효용과 같아야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만약 예컨대 밑줄 좌변의 값이 우변보다 크다고 한다면 x제의 1원당 지출에 따른 한계 효용이 더 크면 당연히 쌀 지출을 늘릴 거고 옷에 대한 지출을 줄인다. 이 효용 극대화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갖냐?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예외적인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 효용 극대화 조건의 의미에 그렇다면 앞에서 본 조건이 성립하면 밑줄 그으세요. 소비자의 효용이 자동적으로 극대화되냐? 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용 극대화는 절대 달성될 수 없는 거냐? 답부터 말하면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효용 극대화가 자동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고 밑줄.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요 MRS는 MUI분의 MUX잖아요. 그 말은 효용함수를 한 번씩 미분한 거지 두 번 미분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한 번 미분했다는 게 1개 도함수라 이 말이에요. 두 번 미분하면 2개 도함수고. 그래서 2개 도함수까지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대학 수학, 고등학교 때는 배우진 않고, 대학 수학 하면 이제, 행렬, 벡터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 행렬식의 유태해시안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잖아? 처음 들어보죠? 이과에서 배운 사람 있나? 유태해시안 행렬 조금 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고시 경제학에서 답안지에서는 2개 미분 조건을 쓸 일이 없어.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게 미분 조건은 쓰질 않아. 그 뒤에 이제
부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뒤에 부록에는 나와 있는데 쓸 일이 없어.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손질을 가해서 우리가 그게 필요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이중수 선생님이 지금 설명이야. 읽어보시면. 더 봤어요. 103페이지. 거기서 강조돼야 할 건 두 번째 단락 보면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거기다부터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일개 도함수 값이 0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문제가 내부해를 가질 경우에 필요하고 내부해, 보통 이너 솔루션 그런데 뭐 인테리어 이렇게 솔루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서리의 코너 솔루션. 이거를 가질 경우에는 이 조건은 반드시 만족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가리킨다. 이제 일개 조건과 이개 조건 중에 뭐 이개 조건이 어떤 의미냐, 일개 조건이 어떤 의미냐 지금 이 얘기인데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 볼 필요가 없고 나중에 미분, 편미분, 전미분은 제가 좀 나중에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좀 보면 앞에서 거기다 밑줄 세 번째 단락에 무차별 곡선의 기본적인 성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성격을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리라고 생각한다.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밑줄. 이 무차별선의 성격을 가정함으로써 우리는 밑줄 그세요. 이계 조건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짐을 덜어버렸다. 왜냐하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과 선분의 모양을 갖는 예산선의 결합은 제약된 극대화의 문제에 이계 조건을 자동적으로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쪽에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무차별선을 그렸잖아요. 그런 무차별선을 배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볼록한 무차별선만 그린다는 얘기 앞으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우리가 만약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무차별선을 갖고 있다면 이것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효용극대화가 되지 못한다. 거기다 밑줄. 오목한 무차별선을 갖고 있다면 예산선과 접하는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국지적으로 효용이 극소화된다. 두 번째 그 다음 단락에 또한 거기다 밑줄 내부해가 아니라 모서리의 코너 솔루션을 갖게 되면 이 식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아까 말했어요. 그 뒤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 거기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무차별 곡선이랬는데요. 이 오목하면 G점에 그렇게 써봐요. 거기다가 연필로 MRS equal PY분의 PX야. 맞아? 이건 맞아요. 그런데도 효용 극대화는 달성되지 않아. 오른쪽 보처럼 모서리에는 MRS XY equal PY분의 PX 이렇게 써놓고 equal이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요게 뭐가 아니다? MRS 요게 요렇게 아니다 이렇게 써놔버리면 그거 아니어도 효용 극대화점입니다. 그 점이 아니어도. 그래서 이건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걸 쓸 일이 없어. 거의 쓰진 않은데 저렇게 쓰면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배제해버리는 아까 세 가지 조건을 제가 불러드렸어요. 그 조건을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소득과 가격의 변화와 채소한테 소득에다가 밑줄 긋고요. ICC라고 써놓고 ICC 소득 변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다 PCC 써놔. PCC 최적 선택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볼 건데 소비자의 최적화를 받고 이제 소비자의 최적화점이 이동을 합니다. 소비자의 최적화. 그래서 이 최적화점을 보통 소비자 균형이라는데 소비자 균형의 이동. 뭐가 변했을 때 이동을 먼저 하고 뭐가 변했을 때 이동한다 했어 아까? 예산선이 소득 변화할 때 이동한다. 소득 변화. 소득 변화 시 소비자 균형점의 소비자 균형의 이동. 이거를 인컴 컨섬션 커브 이렇게 했고 인컴 컨섬션 커브는 뭐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소득이 변하니까 다른 게 뭐가 주어져 있어? 가격.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소득 변화와 때 나타난 소비 선택점의 궤적. 그리고 인컴 컨섬션 커브하고 이제 아주 유사한 개념이 엥겔 커브라는 게 나옵니다. 엥겔 커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지금 볼게요. X, Y 두제와 평면이 있고 두제와 평면이 최초의 예산선이 이제 안쪽에 이렇게 있다고 하고 안쪽에 여기 절편값들을 다 적으세요, 여러분. px분의 m, py분의 m. 그리고 소비자 선택점을 한 점 찍을 때 당연히 inner solution, interior solution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최초의 선택점을 이제 뭐 0점, 1점, 2점 이렇게 가도 좋고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가도 좋고 막 섞어버리지 말고 하나로 쭉 가세요, 여러분. A, B, C 이렇게 갑시다, 일단. A점 X0만큼 소비하고 여기 Y0만큼 소비를 해. A점에서. 그때 효용은 I0 효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합시다.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은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한다 그랬어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이렇게 봅시다.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하고 또 이렇게 증가해. 소득이 이렇게 증가해. 그럼 평행하게 바깥으로 이동한다. 선택점을 조금 있다가 이제 특이하게 찍히는 점을 볼 거고 일반적으로는 선택점이 어디 찍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임의로 찍겠습니다. 임의로 찍는다는 건 아무데나 찍는다는 얘기예요. 선택점을. 그럼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무차별선이 접할 거고 이렇게 무차별선이 접할 거예요. 이렇게. 자, 소득 M이 증가함에 따라서요. 소득 M이 증가하면 밑에 써요. 소득이 증가하면 가장 먼저 뭐가 이동해? 곡선. 두 번째는 뭐가 이동해? 균형점. 세 번째는 뭐가 이동해? XY축. 내생변수.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 책을 읽어요. 항상 염두에 두고. 물론 책에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세 페이지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키워드에 밑줄을 그으라고. 가장 먼저 뭐가 이동한다고? 예산선이 이동을 해. 두 번째는요. 소비자 균형점이 이동을 해. 요 균형이 이동을 해. 세 번째는 뭐가 이동해? 소비량이 바뀌지, 소비량이. B점에서 소비량, C점에서 소비량, XY 소비량. 이렇게. XY 소비량이 바뀌어요. 소비자 균형에 따라서 소비량이 변해.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이제 그 소비자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얘야. 지금 소비자 균형점의 이동. 이게 인컴 컨섬션 커브라는 거예요. 소비자 균형점의 이동. 뭐의 변화에 따른? 소득 변화에 따른. 그 균형점들을 연결해 보면 이런 형태로 특이하게 이렇게 A점과 B점과 C점을 이렇게 연결한 인컴 컨섬션 커브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의미를 좀 알아두고 이걸 이제 뭐 다른 책에 보면 이중 선생님은 소득 소비 곡선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다른 책을 보면 소득 확장선 이렇게 서승환 선생님 책이나 이런 책을 보면 소득 확장선이라고도 부르고 그럽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소득 소비 곡선. 소득 소비 곡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소득이 여기 절편값은 뭐라고? px분의 m1. 요거는요. px분의 m2. 여기는 px분의 m3. 그러면 소득이 m1, m2, m3로 지금 늘고 있잖아. 요 소득이 증가하는데요. m1, m2, m3로 지금 소득이 증가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X0, X1, X2 이렇게 X의 소비량이 늘고 있죠. 자, X0, X1, X2 이렇게 X의 소비량도 늘고 있어. 그 소득 변화에 따른 X제 소비량의 변화를 X제 물론 소비량이 늘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Y제 소비량도 지금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Y제도 이렇게 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소득 변화에 따라서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냐, 또 소득 변화에 따라서 YG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냐, 요걸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이 M과 소득과 소비량과의 관계도 알 수 있는데요. 요 소득과 소비량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 어떻게 생겼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엥겔 커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 소득 M이 변했을 때 X제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냐. 처음에 소득이 뭐 M1이든 M0든 처음에 M0로 합시다. M0 상태에서 소득이 M0 상태에서 X의 소비량이 X0야. 근데 소득이 뭘로 늘었어? M1으로 늘었어. 그랬더니 소비량도 X1으로 늘었네. M1으로 늘었더니 X1으로 이렇게 늘었네. 소득이 M2로 늘었더니 X 소비량이 X2로 늘었네. 뭐 이런 점들을 연결한 것이 엥겔 커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X제의 소비량의 변화니까 이게 하첨자로 이렇게 X라고 쓰면 X제의 엥겔 커브지. 그쵸? 어떤 평면? MX 평면. 이 축이 중요해. 소득 변화에 따른 X제 소비량의 변화. 이게 그러니까 ICC하고 EC는 같은 소득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하냐, 아니면 소비량의 변화를 연결하냐, 이게 지금 다른 점이죠.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가격이 변했을 때 좀 보자. 가격 변화와 소비자 균형, 가격 변화. 가격 변화와 소비자 균형. 자, 또 평면을 하나 표시를 해보고, XY 두제와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XY 두제와 평면이 있고, 여기는 이제 뭘 볼 거냐면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라는 걸 볼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라는 걸 보고 또 뭘 볼 거냐면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을 도출할 거예요. 수요 곡선, 디맨드 커브. XY 평면에 지금 처음에 예산선을 좀 가파르게 하나 이렇게 그려서 가파르게 완만하게 밖으로 나갈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절편값은 뭐라고? PY분의 M. 요거는 PX분의 M.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똑같이 PX, X제의 가격이 지금 변할 건데, 예를 들어서 PX가 떨어졌다 합시다. 그럼 뭐 설명한다고? 반드시? 뭐 설명을 해?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예산선. 두 번째 소비자 균형, 세 번째 소비량. 자,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을 해?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을 해요?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요 PY분의 PX는 안 움직이니까 종축 절편을 중심으로 확장, 이동한다.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한다. 굳이 우리가 이 절편값들을 머릿속에 알면 되지 굳이 여기다 맞출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좀스럽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굳이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 그래프는 시원시원하게. 에? 자,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뭐예요? 필요한 정보가 뭐야? 이 소비자 균형점의 이동이야. 균형점. 네. 뭐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합시다. 네. 자, 이게 예산선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이동한다고? 균형점이, 소비자 균형점이. 소비자 균형이 이동을 해. 세 번째는 XY제 소비량이, 요 XY 소비량이 달라지겠지, 소비량이. 소비량 변화, 이렇게. 균형은 이동이고, 소비량은 변화고, 이렇게.
자, 최초의 소비 선택점을 한 점 찍읍시다. 이렇게 한 점 찍어봐. 이런 점은 지금 또 A점인데 A점에서는 X의 소비량이 X0만큼 소비하고 있다. YJ는 얼마만큼? Y0만큼 소비하고 있다. 한 점을 찍었는데 임의로 찍어, 임의로. 임의로 한 점, B점. 임의로 한 점, C점 이렇게. 이렇게 B점, C점 이렇게 소비점이 바뀐다는 것은 여기를 지나는 뭐가 있고 무차별선이 있고 여기를 지나는 무차별선이 있고 이렇게 무차별선을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B점에서는 X제 소비량이 이만큼, C점에서 X의 소비량이 이만큼 이렇게 X0에서 X1으로 X2로 이렇게 소비량이 변해갈 거야. 한 점, 요렇게 한 점, 두 점 이렇게 소비량이 변해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가격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은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소득이 일정한 상태고 요게 요런 점들을 연결한 것들이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다. PCC.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 이게 가격 소비 곡선인데, 자 봅시다. X제의 가격이 지금 떨어짐에 따라서 소비자 선택점을 봤더니 A점, B점, C점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요 X제 소비량이 점점점 이렇게 늘고 있어요. X0에서 X1으로 X2로. 요 X 소비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늘고 있어. 여기 PCC 정보 안에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를 우리가 도출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X제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 이게.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그게 바로 가격 변화와 소비량의 변화를 의미하는 수요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가격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량의 변화, 수요 곡선입니다. PX, X제 가격이 변했을 때 X제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냐? PX가 높을 때 최음의 PX 예컨대 제로. X제 소비량이 몇 개였는데? X 제로 개였는데. 가격이 PX1으로 떨어졌어. 가격이 떨어졌더니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X1, X2로 늘었어. 이런 점과 이런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디맨드 커브다. 수요 곡선이다. 이게 수요 곡선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뭐와 뭐의 관계라고요? 가격과 소비량 간의 관계다. 가격과 소비량 간의 관계야. 이게 이제 개인의 수요 곡선입니다. 이걸 이제 개인의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소문자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 수요와 개인의 수요를 뭐 구분해야 될 때는 구분하면 되고, 두 번째는 요 그래프는 이게 이제 읽기 편하기 위해서 옆에 따로 그렸지만 사실은 여기 X 요 수평축의 X 요게 그대로 여기 있고요. 수직축에는 PX라고, PX X평면에 위아래다 수직의 점선을 쭉 맞춰서 이게 사실은 그려야 됩니다. 응? 조금 이따가 계속 그려볼 거예요. 정상제의 경우, 뭐 열등제의 경우 이러면서 그 그래프를 엄청나게 여러분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일단 이게 여기 PCC라는 요 곡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요 곡선의 정보가 이게 포함되어 있고 수요 곡선의 도출이 그 과정에서 나온다. 이제 임의로 ICC, EC, PCC 수요 곡선을 임의로 도출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효용함수라는 것을 집어넣어버리면, 임의로 점이 찍히지 않고 특정한 뭐 수평의 점이 찍힌다거나 원점의 방사선으로 찍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을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106페이지 첫 번째는 소득의 변함에 따라서 소비자 균형점을 볼 건데요. 그 소득 변화의 그 그래프 바로 위에 보면 그래프 설명 부분이 있는데 그림 5-5의 첫 번째를 보면 소득이 밑줄 그으세요. 소득이 M1, M2, M3로 이렇게 늘어감에 따라서 쭉 밑줄 그으나 효용 극대화점이 E1, E2, E3로 옮겨가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효용 극대화점이 그리는 궤적을 소득 소비 곡선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엥겔 곡선 나와 있는데 엥겔 곡선은 거기 위에 소득 소비 곡선은 각 소득 수준에서 쌀 구입량이 얼마나 될 건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균형점을 연결한 거니까 이와 같은 정보를 소득 수준과 밑줄, 소득 수준과 쌀 구입량 두 축으로 옮겨서 그려보면 엥겔 곡선이라고 말한다. 엥겔 커브. 그렇게 해서 왼쪽에 소득 소비 곡선과 엥겔 커브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엥겔 커브의 수직축의 소득에다 동그라미, 수평축의 쌀 구입량 X의 동그라미. 맨날 XY 평면에 그리니까 이게 XY 평면에 그려야 될지 엥겔 커브를 MX 평면에 그려야 될지 엉뚱하게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물론 익숙해지면 이제 뭐 그렇게 그런 실수는 안 하지만 정말 공부를 대충 하면 XY 평면에다 막 그린단 말이죠. 엥겔 커브로. 어이가 없죠. 개념이 아닌데 그게 전혀 개념이 아닌데 요 소득 변화에 따른 요 소비량 변화인데. 그래서 좀 조심하고 두 번째는 107페이지 보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그 소득 소비 곡선과 엥겔 곡선의 모양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밑줄을 쭉 그어놓으세요. 쭉 첫 번째 단락에 꼼꼼하게 읽어봐. 소득 소비 곡선과 엥겔 곡선의 모양은 고려 대상이 도는 상품의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상품의 성격이란 밑줄 긋읍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래서 탄력도를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소득 탄력성이 그 밑줄 0보다 크면 정상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이잖아. 0보다 작으면 열등제. 실제 답안을 쓰면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입실론 M이 0보다 큰 경우, 뭐보다 낮은 작은 경우 이렇게 다 서술로 써야 되는데 이걸 서술로 안 쓰고 서브노트처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많이 읽다 보면 당연히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교과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정상제 중에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것을 사치제 그리고 1보다 작은 것을 필수제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제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필수제, 정상제, 필수제 이런 게 있는데 자 보세요. 108페이지. 첫 번째 보니까 연필로 소득의 M1, M2, M3 수평축의 M1, M2, M3에다가 동그라미. 소득이 M1, M2, M3로 지금 소득이 증가하고 있어. 그랬더니 소비자 균형 때문에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E1, E2, E3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0점에서 지금 점선으로 반직선이 나와 있는 건데 반직선이 나와 있는데 그 반직선 상에서 선택이 되면 요게 지금 임의로 제가 찍었는데 이제 임의로 찍는 게 아니고 특정한 정상제냐 열등제냐 소득 탄력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중에 뒤에 이제 가격이 변하면 가격 탄력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들이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에 관한 조금 더 응용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봅시다. 세 번째 ICC 이거와 재화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ICC 형태가 달라집니다. 인컴 컨섬션 커브 형태가 달라져.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XY 두 재화 평면에 ICC니까 소득은 평행하게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평행하게 바깥으로.
평행하게 바깥으로 가요. 그리고 먼저 원점에 대해서 반직선, 방사선을 하나 그려놔. 이렇게 방사선을. 그리고 이런 점이 만약에 선택점이 된다면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X제, Y제 소비량이 똑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점이 된다면 소득 증가에 따라서 X, Y제 소비량의 비율이 똑같이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의 소득 탄력도가 1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입실론 M이 1인 경우야. 그 말은 이런 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무차별선하고 예산선이 접하게 되면 이런 점들을 연결한 ICC는 인컴 컨섬션 커브는 얘는 소득 탄력도가 1인 경우라고. 이 소득 탄력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소득 탄력도의 개념은 입실론 M은 소득이 1% 변했을 때 재화의 소비량이, 지금 우리는 X제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재화의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1이라는 것은 뭐야? 소득이 1%만큼 늘면 재화의 소비량도 1%만큼 는다고. 똑같은 퍼센트지로 늘어.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율이 똑같아. 1이라면. 그런데 이게 1이라면 이거 무슨 재화라고 그랬어? 1은 무슨 재화예요? 1은 0보다 크잖아. 정상재예요. 정상재. 저거 필수제도 아니고 사치제도 아니고 뭐라 그래 저걸. 정상재. 정상재. 그래서 정상재 중에 소득 탄력도가 1인 경우를 우리가 이런 궤적을 그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1인인 경우, 요거인 경우 인컴 컨섬션 커브야. 인컴 컨섬션 커브. ICC의 궤적이래.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소득 탄력도가 1보다 작아. 그리고 0보다는 커. 그러면 그걸 필수제라 그랬는데, 필수제는 소득이 이만큼 늘 때 X제 소비량이, 자 보세요. X제 소비량이 탄력도가 1일 때 이만큼 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만큼 늘어. 소득 탄력도가 1일 때 X의 소비량이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그리고 이만큼으로 소득 탄력도가 지금 1일 때 느는데, 정상제 탄력도가 X제 소비량이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똑같은 비율로 변하면 여기야. 요만큼이야. 그렇다면 1보다 작다면 소득이 똑같이 늘어도 소비량이 적게 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소득이 이 예산선에서 이 예산선으로 갈 때 이런 점이 될까 아니면 이런 점이 될까? 이런 점이 되겠지. 이해되세요? 여기 소득이 늘었을 때 이런 점이 아니고 이것보다 적은 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궤적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되겠지. 소득 탄력도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러기 전에 두 번째, 소득 탄력도가 1보다 커. 그러면 똑같이 소득이 늘어도 소비량이 크게 늘겠죠. 그러면 크게 는다는 것은 이거에 비해서 크게 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득이 요 예산선이 얘가 여기로 갈 때 요만큼의 X 소비량이 늘면 1인데 이거보다 크게 는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로 간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만큼에 갔을 때 여기서 이만큼 느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크게 여기서 는다. 그러니까 인컴 컨섬션 이렇게 되세요? 그게 이해가 되면 지금 굉장히 여러분 잘 하는 거예요. 요걸 따라서 요런 궤적을 가져버리면 ICC가 소득 탄력도가 1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작은 경우. 궤적이 요런 궤적을 가져. 그러면 소득 탄력도가 1보다 큰 경우.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지금 그 중에 요거는 필수제고 이거는 사치제인데요.
교과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응? 정상제 중에 필수제가 나와 있잖아. 그 필수제가 얘라는 얘기죠. 요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그러니까 이게 그려져 있는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거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점선을 뭐라고 해놔야 되니까 요 1인 경우 ICCG. 이 개념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이해해야 나중에 혼란이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옆에 빈 공간이 많은 게 이게 아주 좋은 거야. 지금 책이 옆에 평면 하나 그리세요. 옆에다 그 그림 5-6 필수제의 경우 그 있죠? 그 밑에 공간이 많아. 거기다 평면을 하나 그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평면을 그리고 이렇게 평면을 그렸어 지금. XY 평면이에요. XY 평면인데 똑같이 소득이 이렇게 늘었어. 이렇게 늘고 있어. 지금 소득이 이렇게 소득이 지금 늘고 있어. 처음에 한 점을 찍어봐요. 한 점이 최적 선택점이야. 한 점.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무차별선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무차별선이. 여기서 x제를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어? x제로만큼. 여기를 y제로서 얼마만큼? y제로만큼 소비하고 있어. 최초의 선택점이 0점, 0점. 지금 소득이 M1, M2, M3로 지금 소득이 늘고 있어요. 소득이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 소득이 증가하고 있어. 그런데 이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량이 선택점이 이렇게 찍히면 1이라 그랬고 이렇게 찍히면 1보다 작다 그랬고 이렇게 찍히면 1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면 0이면 소득 탄력도가 0이면 그렇지.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X제 소비량 영향을 안 주겠지. 이건데요. 요 소득 탄력도가 0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X제 소득 탄력도가 0인지 Y제 소득 탄력도가 0인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X제 소득 탄력도가 0이라고 해서 Y제 소득 탄력도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가 소득이 늘었어. 100원에서 200원으로. 너무 좀스러운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그것도 좀스러워요?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소득이 늘었어. 그런데 X제 소비량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 10,000원은 어디 간 거야? Y제 소비량으로 가야 되겠지. Y제 소비량으로 100%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X제 소득 탄력도가 0이라면 다른 제와 소득 탄력도는 반드시 1이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 기호를 써줘야 돼. 이게 입실론 MX인지 입실론 MY인지 이게 0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X제 소비량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돼. 소득 변화 이후에 X제 소비량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돼. 요렇게. 여기 0점, 1점, 2점 이렇게 선택점이 찍혀야 되고 여기를 지나는 무차별선 이렇게. 요게 이제 요런 형태로 ICC, Income Consumption Curve가 나오는 게 X제의 소득 탄력도가 0인 경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효용함수를 보면 준선형 효용함수로부터 도출된 재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ICC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 예하고요. 예하고 요런 게 중요합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앵겔 커브는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109페이지 보면 109페이지 동차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 동차함수 가기 전에 그 108페이지 그래프 바로 위에 보면 이처럼 밑줄 그으세요. 소득 소비 곡선이 108페이지 이처럼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에서 나오는 방사선일 경우 쌀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이면 물론 옷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1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기호를 안 쓰고 있죠? 요거는 XZ든 YZ든 1입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소득 탄력도가 한 재화의 소득 탄력도가 1이면 다른 재화의 소득 탄력도는 반드시 1이어야 돼. 반드시.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반드시. 그래서 요 입실론 M이 1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다 증명할 거예요. 결국은 뭘 알아야 되냐면 수요 함수 도출, 이게 수학적 도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일순환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득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면 밑줄. 두 상품에 대한 수요도 정확히 그 비율로 증가한다.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기본 강의 때는 너무 Y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버리면 이건 엄청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에 대한 소술적인 결론을 여러분이 적당한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다 이거 왜 이럴까 그러면 그걸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것이 그 객관적인 사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보통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둬 그냥 뭐 이렇게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게 뒤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걸 이제 심화 과정을 가는 게 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를 깊숙하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어느 하나의 토픽을 깊숙하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내가 전체 기초 체력이 갖춰져야 그 다음에 어느 하나를 조금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토픽에 대해서 기본 강의 1순환, 2순환, 3순환까지 다 쑥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만 갖고 하루 종일 하나의 토픽 가지고 일주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그걸 이해할 만한 기초 체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럼 공부를 할 때 3순환 게 제일 중요하니까 3순환 복사집에 가면 자료도 다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드립다 하면 시험에 가서 문제를 잘 맞출 거 아니냐. 그럼 뭐하러 1순환부터 들어? 가만 놀다가 나중에 3순환만 가서 듣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대를 전반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위에 깔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이게 어떤 토픽 하나를 쑥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경제학은 끈기도 있어야 되지만 적당하게 내가 이해하면 그 다음을 넘어가고 그 다음 이어가고 자꾸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걸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서 질문도 받고 이러면 적당한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겠습니다. 그 동차함수라는 게 나와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면 이를 현재 지출 구성의 비율대로 나누어 두 상품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배분한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동차함수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이 특성을 가진 선호 체계를 동조적인 선호다 또는 동차함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동차함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소비자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생산자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나중에 소득 분배까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하나씩 뒤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동차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동차 함수라는 것이 콥더글라스 함수인데, 콥더글라스 함수는 무슨 함수도 있고 소비 함수도 있고 생산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 함수 가면 자세하게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뒤에 생산 함수는 소비 함수, 소비자 이론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생산자 이론인데, 생산자 이론은 소비자 이론과 대칭성이 있어. 그걸 보통 이제 쌍대성, 듀얼러티 이렇게 복잡한 얘기로 얘기하는데, 소비자 이론을 잘 알면요, 생산자 이론이 아주 쉬워. 왜냐하면 개념이 완전히 대칭, 거울 정리로 돼 있다고. 거울처럼. 앞면을 보면 뒷면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소비자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함수도 콥더글라스 함수도 효용 함수, 소비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 함수 가면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이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만 좀 생각해보고 갑시다. 기본 강의에서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CD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돼. 함수를 우리가 하나만 좀 보자고요. 이걸 이제 효용함수라 그러면, 효용함수는 x제, y제, 요 재와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효용함수는. 생산함수는 이게 이제 요 재화가 아니라 노동, 자본, 생산 요소로 바뀝니다. 그것만 다르고 전혀 차이점이 없어. 이 대표적인 효용함수를 우리가 요 a, x의 알파, y의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일순환에서도 거의 뭐 이제 머리가 멍해지면서 힘들어해. 그래서 이 중에 A, 알파, 베타를 다 1로 보내버리겠습니다. 다 1로 보내버려. 그러면 효용함수가 어떻게 도출되냐면, 효용함수 자체가 u 이퀄 x 곱하기 y 이렇게 단순한 효용함수가 나와. 그렇죠? 동차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차 함수라는 것은 요게 지금 변수예요. x, y. x제 소비량, y제 소비량,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혹은 y제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에 따라서 효용이 1, 2, 3. 뭐 이렇게 독립변수와 정속변수와의 관계인 이게 함수인데요. 이 동차 함수라는 것은 이 독립변수를 동시에 변화시켰을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하냐 이걸 보는 건데, 그게 똑같은 차수로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시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를 h배 h배 한다. 뭐를? 각각 x, y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u 효용이 어떻게 바뀔 텐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이제 프라임이라고 해놓고 x를 h배 하고요. 그리고 요 뭐도 y도 h배를 해봐. 그러면 h가 두 개죠. 그리고 x, y는 그대로 있지. 그렇다면 u'은 h제곱에 xy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원래 xy라는 거에다가 h의 제곱을 곱한 건가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 h의 제곱을 원래의 u라는 거에다가 곱한 거야. u'은. 자, 원래 최초의 효용 함수에다가, 최초의 함수에다가 각각 이 독립변수를 몇 배 했어요? h배를 했어. 그랬더니 요 h의 2승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새로운 효용 함수가 어떻게 나왔다고? 효용 함수가 h의 2승 u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이거는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한다. h의 r승 혹은 h의 k승 이러는데요. r승 u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각각 h배했더니 h의 r승 이렇게 나오는 거를 r차, 동차 생산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요거는 정의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말로 하는 방법이 없고, 원래 함수를 어떤 함수는 상관없어. 어떤 함수는 상관없는데 그 함수를 똑같이 변수를 h배했더니 요 hx, hx, hy, h배했더니 그때의 효용함수의 결과값이 h의 r승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r차 동차 함수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건 지금 r차니까 요 2니까 r이 뭐예요? 2죠. 그래서 이게 2차 동차다 이거지. 2차 동차.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는 지금 x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위에 1, y에 1 이렇게 생략이 된 거야. 그럼 h배 하면 분명히 이게 1승 여기 1승 하면 이게 합해지는 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h, r승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2차지. 그럼 예를 들어서 x 유 효용함수가 x의 2승, y의 3승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건 몇 차 동차일까요? 이거 더하면 돼. 2하고 3을. 5차 동차. 5차 동차. 효용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루트 xy. 몇 차 동차? 그렇지. 요 루트가 여기 0.5, 여기 0.5일 거니까. 합하면 1이죠. 그래서 1차 동차. 그래서 이런 두 재화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콥과 더글라스가 만들어낸 콥-더글라스 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두 재화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콥-더글라스 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동차 함수인데 이게 효용함수도 볼 수 있고 뒤에 가서는 생산함수도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효용함수로 우리가 잠깐 구체적인 내용을 봤는데 거기 동차 함수에 어떤 함수 y equal f x, z가 있어. 이 함수의 모든 독립변수들 즉 x와 z를 각각 k배 했을 때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k의 r승 이렇게 나왔다. 그럼 몇 차 동차라고? k차가 아니라 r차. r승. r차 동차. 그래서 그걸 보세요. fkx, kz 둘 다 k배를 했잖아 지금. kx, kz. 그랬더니 k의 r승 초기 여기 함수. 그래서 이게 r차 동차 정의다. 거기 항등식을 의미하는 부호를 쓴 이유는 항등식이 뭐예요? 항상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함수를 r차 동차라고 부른다. 그 뒤에는 볼 필요가 없고요. 간단한 예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 동차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 생산함수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고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제 5.8 여러분 책을 제가 꼼꼼하게 좀 읽으라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 뭐 박스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8 보면 a x의 알파, z의 1-알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예요. a x의 알파, y의 베타 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 y를 0라고만 지금 준 거야. 이게 무슨 함수라고? CD. 콥-더글라스 함수다. 콥-더글라스 함수다. 거기 콥과 더글라스 함수를 많이 쓴다. 그런데 지수를 5.8의 지수를 합하면 얼마예요? 알파하고 1-알파를 합했더니 1이죠.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5.9 밑에 거기 1차 동차에다 몇 줄 긋고 1차 동차를 선형동차라고도 부른다. 알아두세요. 1차 동차를 선형동차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선형동차의 경우는 무차별선의 지도가 무차별선 형태가 일정하게 나오는데 지금 함수를 구태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잊어버리고 거기까지만 제가 밑줄 긋은 것만 보고 나머지 본문들을 주로 보세요. 111페이지 가보면 가격 소비 곡선 나와 있어요. PCC, Price Consumption Curve다.
밑에 그래프를 봤더니 PCC가 아까 우리가 봤던 형태네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 대충 생겼어, 지금. 그런데 이게 항상 대충 생기냐? 대충 생기지 않고 특이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11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12페이지 PCC가 지금 최초의 소비점에서 수평선 형태로 생겼네. 언제 이럴까요? 언제 이래? 교과서를 예습을 한번 해봤나요? 읽어봤나요? 지금 처음에는 제가 점검을 안 해요. 좀 지나면서 이제 좀 느슨해질 때쯤 되면 오늘 안 읽은지 어떻게 알았지? 표정 보면 알아. 표정 보면. 111페이지 넘어와 보세요. 두 번째 단락. 가격 소비 곡선의 경우도 가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냐? 예컨대 쌀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면 밑줄 1이라면 가격 소비 곡선은 수평선의 모양을 갖게 된다. 요 의미를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가격 탄력성 1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쌀에 대한 지출이 일정하게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밑줄. 가격 탄력성 1이라면 그렇다면 쌀에 대한 지출이 변화가 없으면 거기다도 밑줄. 옷에 대한 지출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밑줄. 이처럼 쌀 가격이 변화해도 옷 구입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격 소비 곡선은 수평선의 모양을 갖게 된다. 이랬는데 그 뒤에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죠. 저기 가격 변화와 소비자 균형, 그 다음에 3번 내기 뭐 했었고, 4번, 그쵸? 4번.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 요 PCC, 이거와 재화의 성격, 이렇게 하겠습니다. 번호가 가끔 틀리면 그 번호를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여러분 맞춰서 그리든가, 이렇게 맞춰서 쓰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XY 두제와 평면이 있고 처음에 지금 PCC니까 가격이 변해야 되니까 가격이 안 변했을 때 좀 가파르게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PY분의 PXM 여기는 PX분의 M 이렇게 될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냐. 많이 그려보면 됩니다. 많이 그려보는 방법밖에 없어. 처음부터 한 번 딱 봤는데 그래프가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리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예산선이 XJ가 예를 들어서 PX, XJ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 최초의 선택점을 한 점 찍어봐요. 2점이야. 2점 A점에서 XJ 소비량은 이만큼, YJ 소비량은 이만큼이에요. XJ 소비량은 X0만큼이고 YJ 소비량은 Y0만큼이야. 최초의 선택점에서. 그런데 가격이 지금 점점점 XJ 가격이 떨어지면 항상 뭐 설명해야 되고 예산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두 번째 균형이 소비자 균형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균형을 아무 데서나 찍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재화의 성격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그 재화가
가격 탄력도가 1인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수요 가격 탄력도가 1인 경우 반드시 이런 점의 선택점에 지켜야 된다. A점, B점, C점 이렇게 무차별곡선이 지나고 이렇게 무차별곡선이 지나고 이렇게 무차별곡선이 지날 거예요. 접점들을 연결한 게 지금 균형점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평의 이런 형태로 요인 경우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다.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B점에서 X제 소비량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 지금 여기. 근데 Y제 소비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Y0든 Y1이든 Y2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소비자 균형점은 자꾸 바뀌는데 Y제 소비량이 전혀 변화가 없어. 이거를 이제 수요 가격 탄력도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PXX, PYY equal M인데 방금 교과서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X제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X제 지출액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Y제 지출액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Y제 소비량도 변화가 없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정확한 설명인데 지금 X제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X제 수요량이 늘어서 X제 지출액이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러려면 X제 지출액이 전혀 변화가 없는 불변이려면 요 탄력도가 1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력도가 1이어야만 해. X제 가격의 변화에 따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X제 가격이 PX, X제 가격이 1% 변했을 때 X제 수요량이 DX, X제 수요량이 똑같은 퍼센티지로 변해져야 지출액이 변화가 없는 거야. 이게 1인 경우에야만이. 그럼 요게 변화가 없다면 X제 가격만 변하지 다른 건 변화가 없는데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얘가 주어져 있고 얘가 주어져 있잖아, 지금. 그래서 명목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Y제 지출액도 변화가 없어야 되고 X제 가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요 Y제 우리의 관심사는 Y제 소비량이 Y0, Y1, Y2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Y제 지출액도 변화가 없게 되는 거다. 그럼 정확하게 쓸 이유는 없어요. 수요 가격 탄력도가 1이기 때문에 그렇다. 1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적인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설명은 거기 수요 곡선 도출인데요. 그 113페이지. 그 수요 곡선에 PX1, PX2, PX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화살표를 하세요. X1에서 X2, X3로 이렇게 쭉 화살표로 해서 가격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아래 그래프에 처음에 지금 위에 그래프 보니까 연필로 그 PX1의 동그라미, PX2의 동그라미, PX3의 동그라미 X제 가격이 점점 이렇게 뭐하고 있을 때 떨어질 때 절편값은 점점 커질 것이고 소비량을 봤더니 X1, X2, X3로 소비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 점들을 다 연결한 게 지금 수요 곡선이다. PX1, PX2, PX3로 지금 화살표 했나요? 밑에? 거기 X1, X2, 3로 X1에서 X3 화살표를. 그래서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 옆에 글을 써놔요. 수요 곡선 옆에다가 수요의 법칙. 뭐예요? 가격의 하락이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의 상승이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다. 자, 5.10 그 밑에 봐요. 5.10. X제 수요는 당연히 X제 가격과 어떤 관계에 있겠어요? 우하향하니까 역관계. X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으니까 역관계지, 역관계. 이걸 이제 영어로는 트레이드 오프 이렇게 불러요. 트레이드 오프. 역관계인데 거기 보니까
px 다음에 세미콜론이 되어 있고 pym이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떤 의미라 했어? pym은 그렇지 고정되어 있고 주어져 있다. 일정 불변이다. 세테리스 파리부스다. 그래서 그 밑에 뒤에다 써놔요. 그 밑에 pym 이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제 가격의 변화와 x제 수요량의 변화의 관계가 수요 곡선이다. 자, 이 식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수요 함수인데 결국은 이 함수는 밑줄 긋읍시다. pxx pyy equal m이라는 예산 제약하에서 u equal uxy라는 함수로 대표되는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한 결과로서 도출된 것이다.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만약 거기서부터 몇 줄 쌀 가격과 더불어서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소득과 옷 가격도 똑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 쌀 가격 밑줄 긋고 px죠. 옷 가격 뭐예요? py죠. 소득은 뭐예요? m이죠. 이게 똑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 쌀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지금 한 점을 최적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이게 쌀이고 이게 지금 옷이야. 항상 지금 이중선생님은 이게 쌀이고 옷 아니면 쌀, 술 뭐 이렇게 얼마나 친밀한가요? 얼마나 친밀해. 선생님,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선생님들 우리한테 경제학을 쉽게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 다른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경제학 다른 책을 보면 정말로 불친절해. 정말로 친절한 거예요 이게. 자, x제 소비량이 x0만큼 y제 소비량이 y0야. 이런데 여기 뭐예요 여기? p x분의 m. 이거 뭐야? p y분의 m. 여기가 p x분의 m이고 여기가 p y분의 m이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가 변했다고 그랬어? px도 변했고 py도 변했고 m도 다 변했는데 똑같이 변했어. 얘하고 똑같이 변했어. 그러면 얘가 바깥으로 가요? 안으로 들어와요? 응? 그대로지. 그러니까 효용함수는 소비자의 이 효용함수 선호 체계는 안 바뀌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얘는 안 바뀌는데 얘도 안 바뀌어. 그럼 얘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수요량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뭐가 변해도 px, py, m이 동시에 똑같은 비율로 변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h배 x, y가 h배 변하면 그 함수 값이 얼마나 변하냐. 이게 무슨 동차? 뭐 R차 동차, K차 동차 그랬는데 변화가 없으면요. 여기에 지금 h배 그냥 요거는 이 함수가 좀 달라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z라는 함수가 있는데 x, y를 통해서 z라는 함수 값이 결론으로 나와. 이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야. 그런데 둘 다 h배를 했어. 그랬더니 그 함수 값이 z' 이렇게 나올 건데 보니까 요 z' z하고 똑같아. 그렇다면 이게 K차 동차 형태로 쓰려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지. H 똑같이 H인데 0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H의 R승 그러면 R차 동차라는데 이게 몇 차 동차인가요 그러면? 0차 동차지. 그래서 수요함수는 0차 동차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냥.
가격과 X제 가격과 Y제 가격과 소득이 똑같이 변하게 되면 동시에 똑같은 퍼센트로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그거를 영차 동차성을 갖는다라고 말한다 이것이에요. 기본 강의에서 이걸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과서를 읽으면 나오는데 거기 보세요. 자, 그래서 소득, 옷, 쌀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변화는 밑줄 그으세요. 소비자의 예산선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수요량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처럼 모든 독립 변수 밑줄 값이 똑같이 비율로 변할 때 함수 값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동체 함수의 성격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뒤에 보세요. K의 영승, PX, PY, M 이렇게 수요 함수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요 함수가 가격과 소득에 대한 영차 동차 함수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내가 함수를 뭐 깊숙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이게 보면 그냥 그렇잖아. 자, 거기까지 하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잠깐 쉬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근데 표정들이 말똥말똥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계속 지금 해버린 거야.